네, 극단 조이키즈 대표이자 노는가족TV 운영자 김기태라고 합니다. 네, 아빠가 육아하는 진짜 이유 스웨덴 이 라떼 파파라는 책을 읽고, 책은 지금 한 분 빼고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속도를 내보고요. 자, 일단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의 시작은 가족. 네, 저의 가치관이자 또 복지국가에서 항상 많은 내세우는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복지를 어떻게 해가느냐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고요. 제가 한 20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떠들고 다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이것을 사회에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또 아동도 공연도 하고 있고,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 가족이 행복하면 그 사회가 행복합니다. 모든 곳의 사회 문제의 시작점이 가족이라는, 그 다음에 그런 사례들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던, 할렘가를 대상으로 했던 실험도 있었고,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가족의 중요성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는 것 같고, 그 가족이 행복하게 성장해 가면 그 사회에는 범죄율이 떨어지고 더 좋은 효과들을 가져온다라는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오늘 논지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제 가치관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발제자의 가치관이고요. 자, 일단 스웨덴에 대해서 간단히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스웨덴에 대해서 간단히 조사를 해봤고요. 출처는 스웨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했고, 위치는 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해 있고, 스웨덴어를 주로 쓰고 있고요. 영어는 그냥 2개국어 3개국어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어릴 때부터 시키지 않는데도 학교 그 커리큘럼 상에서 해도 2개국어 3개국어까지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고요. 정치는 입헌군주제,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고요. 인구는 딱 1000만, 우리나라보다 5배가 적어요. 근데 땅은 4배가 큽니다. 아주 쾌적한 환경에서 살겠죠. 그래서 녹지와 공원이 굉장히 많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GDP, 세계 경제에서도 절대 뒤지지 않는, 요게 1위고, 1인당은 거의 7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1인당 개인 소득은 7위, 세계 OECD 국가 중에 그 상위를 있을 정도고, 이 대사관 사이트에서 자료를 준비하면서 살짝 재밌더라고요. 국민성이라는 게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특징이 러곰과 트레켓으로 들 수 있는데, 러곰은 적당히, 여기는 적당히라는 표현을 썼는데 찾아보면 중용, 중간, 그 서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뜻이 더 강한가 봐요. 그리고 트레켓은 안정이나 안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이 중도를 지향하고 정책과 복지제도의 근본 철학이니까 국민성 자체가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는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건 또 뒤에 가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지점이고, 이런 국민성이니까 부럽다라기보다 우리가 지향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또 라떼 파파의 저자와 책을 다 읽고 오셨으니까 이 키워드가 이제 금방 쭉 같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자는 김건희라는 분이고요. 81년생이고 경희대 의료경영학과를 졸업하고 그 사이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매력을 느껴서 이제 북유럽의 노르웨이에서 저렇게 석사를 받고, 그 다음에 스웨덴 스톡홀름에 위치한 이제 사설 경제연구소에서 근무를 하면서 북유럽에서 14년 생활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 그 경험을 책으로 옮긴 겁니다. 그리고 키워드로 딱 장을 따져서 키워드로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1장은 이제 출산 과정, 임신을 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출산율을 보면 스웨덴이 1.9%, 이게 가임 여성 기준으로 가임 여성이 출산하는 그 명수인데요. 1.9명. 유럽 평균이 1.6명인데 그보다도 훨씬 높죠. 한국은 지금 1.2명이 되어 있고요. 국민건강보험이 임신에서 출산까지 이제 모든 자부담이 없다 보니 그런 병원비나 어떤 거에 구애받지 않고, 그 자금적으로 구애받지 않고 그 출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출산해서 아이를 키우는데,
물론 여기 있는 키워드는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 여기서 제가 오늘 토론을 할 그 논지에 가장 어울린다라는 좀 제가 생각한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대중교통, 저는 저 유모차와 휠체어가 못 갈 곳이 없다라는 이걸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이 휠체어를 또 타고 다니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약자가 다닐 수 있으면 일반인들은 뭐 이건 당연히 더 편리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 모든 대중교통이 무료라 하니, 그래서 일반 자기 차량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라떼 파파가 나올 수 있는 유모차를 끌고 커피를 마시면서 대중교통으로 어디든 다닐 수 있고, 그 옆에 결국은 친환경과 친가족, 그러니까 가족의 놀이문화, 가족이 식사를 즐기고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이 문화가 너무나, 우리는 지금 노칠드런이라는 이런 음식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저기는 그냥 당연히 아이들과 가족이 먹게끔 모든 시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옆에 공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이들과 가족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혜택 누리기로 들어가서 아이를 낳고 나면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부부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이 총 480일인데요. 이건 뒤에서 다시 한번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에 동반된 수당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과의 절대적 비교가 안 되는 건, 뒤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절대적 비교가 안 되는 건 이 단순 육아휴직의 이 수당 가지고만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쪽에는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있어서 그것을 수반해주는 수당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은 소확행위 실천이라는 사장인데, 이것은 공동주 양육자라는 저 키워드가, 이것은 우리는 당연시 어머니가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당연시 아이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육아 스트레스로 뭔가 더 안 좋아지면 그 영향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파가 되고 그 아이의 정서에도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경제적 이런 거하고도 상관없이, 그래서 아빠가 육아를 나눠줘야 된다라는 이 논리가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주양육자라는 개념 자체가 조금은 우리도 사라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소확행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또 국민성하고도 연관이 되고, 그 주위의 환경이죠. 일단 소확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산책로부터 개방형 학교라는 곳은 전혀 무료로 이용이 되고 있고, 거기에 커리큘럼들이 매일 돌아가고 있는데 영유아를 위한 그 커리큘럼들로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고 그날 당일날 가서 신청하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곳곳에 조성이 돼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좋은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영유아 도서관, 뭐 기타 등등 집 밖을 나가서 내가 아이들과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공간들이 스톡홀름, 이분이 어쨌거나 스톡홀름 안에 있었던 그 지역이지만 이분이 계셨던 그 지역에는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유치원에 보내는데, 유치원 다기스라는 것이 저기 우리나라의 어린이집과 그 다음에 유치원을 이렇게 거의 짬뽕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그래서 영세, 얘네들은 12개월, 15개월부터 저 다기스를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자체가 40년 동안 정부가 이 공공 보육시설에 확대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어디를 가도 이런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어서 그 회사를 못 다니는 일들이 없게끔 이 다기스가 뭐 국가에서 운영을 하고 공립으로 운영을 하면서 40년 동안 계속 그래서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또 교육적으로 또 부러움을 샀다는 부분, 한겨울에도 야외 활동을 매일 한답니다. 그러니까 방한복을 다 입고 거기에 얼굴이 빨개지고 감기가 걸릴지언정 그게 더 면역성에도 좋고, 이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건 자연을 즐기는, 비가 와도 우비를 입고 다 나가는 이런 시스템이고요. 거기에 가장 주 원인은 뭐였냐면 0세부터 5세, 6세까지 발달하는 우뇌, 감성과 창의력을 발달하는 이것이 아이들은 그때 그것을 키워줘야 되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놀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얘들의 자연과 그 창의력을, 그 다음에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그래서 선행학습이라는 자체가 어때요? 영어 알파벳 자체를 저기서 가르치지도 않고 초등학교 이상 올라가야 그쪽에서 가르치게 되는 그런,
그러니까 교육적으로도 벌써 우뇌와 자뇌의 발달,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또 좋은 부분인 것 같아요. 계속 여기만 좋다 하면 마음이, 한국에도 물론 좋은 시스템 많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6장에서는 아이가 아플 때 아이 개념을 20세까지, 지방 자치단체에 따라서 25세까지도 그것을 무상의료를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 걱정은 임신부터, 출산 전부터 뭐 20대까지 큰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요. 의료 상담은 24시간 저렇게 무료 상담을 계속 받으면서, 그래서 병원의 이용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그 공공시설을 운영하며 불편함이 있는 부분도 이야기는 하는데, 제 개념에선 그 정도라면, 다른 시스템이 이렇게 좋다라면 감수할 만하지 않을까? 국민성에서 같이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면,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7장으로 가면 육아천국의 그늘이라고 하는데, 뭐 다 읽어보셔서 이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별로 그늘 같지가 않더라고요. 이 정도 시스템이라면 이 정도 그늘은 나 감수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사회적 시스템,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로 그 시스템의 부수적인 불편함을 감수한다는 이 말이 아파트에서도, 마을에서도, 그 다음에 큰 단위 작은 단위 어디 할 것 없이 그 시스템, 예를 들어 윗집에서 너무 쿵쿵거려서 이 소음 이것이 발생을 하면 아랫집은 윗집에 올라가서 싸우거나 어떠한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시스템, 거기에 자치단체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단체가 회의를 거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방안을 다 해서 위에 통보를 하고, 그래도 수정이 안 될 시엔 또 다시 회의를 거쳐서 가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한 2주에서 뭐 한 달이 갈 수도 있고 더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이어서 그것의 불편함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회적으로 모두 합의점이 되어 있고 그것을 서로 지켜갈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 정도의 사회적 시스템은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가 폭력으로 해결하거나 서로의 정말 너무나 우리는 층간소음으로 안타까운 현상도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정도 시스템은 감당할 수 있겠다. 물론 제가 직접 체험을 해본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은 들고요. 체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가장 마음에 드는 수평적 개인주의.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자체를 정말 존중하고, 평등적 개인주의라는, 내가 어떠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나의 달란트가 크다, 무언가에 이걸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지고 남들보다 더 과시를 하는 건 지탄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소히 내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본인이 즐기는 것은 상관없으나 그것을 누구에게 과시한다던가, 그래서 일례로 우리나라 돌잔치라든지 이런 그 사진 찍어주고 이런 거 자체가 그쪽에선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다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그걸 즐기면 되는데, 그 많은 비용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모이는 자체도 이것은 조금 너희들이 과한 거다라는 이런 의식이 있다라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그 다음에 육아의 천국으로 가는 길, 아빠 육아 참여율, 이것도 뒤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 1974년에 첫 실행이 되었는데 그 10%를 넘기기까지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20년을 결국은 스웨덴 정부가 실효성이 없던 아빠 육아 정책을 과감히 결단하고 그걸 지속적으로 갈 수 있었던 힘이, 그것을 또 국민들이 지켜줬다는 힘이 지금의 스웨덴의 이 라떼파파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뒤쪽으로 이제 세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떼파파는 과연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어떠한 부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고 그 정책들은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또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방금 얘기했듯이 지속적인 국가 정책입니다. 74년도에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서 5%밖에 안 되고 20년이 지나서 겨우 10%밖에 안 됐는데도 20년간 저조한 이런 아빠 육아휴직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더 확대했다라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고, 우리 지금 나라의 시스템에선
정말로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95년에 와서야 아빠의 달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제 부모휴직 할당제를 30일에서 60일로 늘립니다. 이제 60일로 늘리는 게 2002년이고 90일로 늘리는 게 2012년.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때 더 늘려가는 거예요. 아빠 휴직 더 늘려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정책을 꾸준히 밀고 나갔던 국가의 정책과 국민의 힘이 여기까지 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라고 저는 좀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수반한 아까 말씀드렸던 다양한 복지 혜택, 그러니까 단순히 육아휴직만으로는 다른 것을 채워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육아휴직에 동반된 아까 말한 저런 영유아의 무상의료라든지 육아수당이 나오면서 직장 육아수당을 별도로 주면서 기존의 급여들을 어느 정도 80% 이상을 다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 수익을 발생을 하게 되니 좀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는 것 같고, 대중교통이 거의 5,000원이래요. 버스 한 번 타는데. 근데 그것을 또 무료로 다 이용할 수 있고 그 공공시설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 사회 기반 시설 자체도 이 라떼파파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이제 바로 국민성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문화. 여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화라는 그것이 아까 말한 러곤과 트리켓의 이제 중도와 안정을 지향해가는 거기에 그 중도를 균형을 이제 중요시 생각하다 보니까 일과 생활의 균형이 중요한 삶의 지표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과 직장, 우리 이 워크라이프라는 우리가 지금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하나의 성과, 직장에서의 성과를 내야 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에 이 균형을 지키는 자체가 우리에겐 조금 힘든 일인데 그것이 삶의 중요한 지표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친가족적, 가족과의 생활, 뭐 친환경적 문화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보탬이 충분히 되었을 거고요. 뭐 저도 유럽을 나갔을 때 항상 그 6시가 되면 뭐 정말 대도시가 아닌 이상 6시가 되면 정말 다 가게도 문을 닫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안 하고 있는 남성들이 조금 이상하게 보일 정도로 그런 문화가 벌써 제가 94년도에 갔을 때 유럽에 나갔을 때 벌써 그런 문화를 접하고 살짝 저도 문화적 충격을 받았던 그리고 가족과도 단순히 잠깐 만나서 그게 아니라 하루 저녁을 먹는데 그 준비를 같이 하고 그들이 즐기는 이 문화들이 굉장히 저에게 크게 인식이 됐고, 물론 그래서 돌아와서 저희 가족들과도 그런 것을 한번 이렇게 지향점을 가지고 가봤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문화를 자리 잡는 것은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 목표를 어떻게 잡고 어떤 실행을 했는지, 교육 역시도 거의 60년대, 70년대부터 이들은 교육에 뭔가의 그 발전을 계속 시켜왔고, 뭐 혁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끊임없는 그 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을 만들어 오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무상교육이 실시되면서 이 무상교육, 우리나라에서도 무상교육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하향평준화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 노벨상, 물리학상이든 어떠한 상에서 우리 한국에서 받은 적은 없으나 유럽권에서는 굉장히 크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이 무상이어서 하향평준화라는 이런 이야기보단 그 아이들에 맞게끔 정서와 감성과 창의력을 개발시켜 줄 수 있는 어릴 때부터의 이 커리큘럼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 커리큘럼을 국가적으로 주도해서 갈 수 있다라면 충분히 이건 하향평준화가 아니라 더 훨씬 더 창의적이고 뛰어난 인재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교육이 없고 선행학습이 없는 거죠. 국가 주도적 학습이고 그 국가 주도적 학습 커리큘럼을 또 국민들이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입시 위주의 입시 위주가 아니고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커리큘럼.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이 영유아부터 벌써 자연과 함께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하게 하고 목공과 공예 이게 거의 3,000시간이 넘는다고 해요. 커리큘럼 안에. 그래서 이케아가 이제 크게 발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손수 무언가를 만들고 우리 집안에 어떠한 것을
저도 집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집에 무언가를 내 손으로 고치게 되고 요리도 무언가를 하게 되면서 훨씬 더 애착이 가고 가족과 이런 게 커지는 것을 또 더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요리, 공예, 목공이라는 이것을 커리큘럼 안에 넣어놓고 고등학교까지 그 수업을 3,000시간씩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술과 체육 시간은 뭐 올데이 하루 종일 체육을 하는 날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정규 수업에 넣었다는 자체는 굉장히 좀 저희와는 차이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네, 그 교육 정책이 또 이 라떼파파를 성장시키는데 또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이런 라떼파파가 늘어나면서 480일을 다 휴직을 쓰면서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2017년도에 포브스 발표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로 선정이 될 정도로 그 안에 마인크래프트라든지 캔디 크래쉬, 스카이프, 뭐 IT 벤처 기업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이케아, 기존의 이케아, 볼보, 뭐 여기 있는 회사들조차 이 제조업으로서의 또 강국을 계속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1인당 이거는 세계 10위, 저희는 세계 26위죠. 네. 그래서 복지는 참 이 말이 저는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복지는 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퍼주는 비용이 아니라 경제 발전을 위한 투자라는 사실을 74년 그 이전부터 이들이 복지 정책을 하고 이것을 하면서의 벌써 결과로 입증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육아휴직에 이게 액면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저도 솔직하게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이 계속 연극인으로서 살아가면서 프리랜서로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 규정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근데 그게 결국은 고용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이 되고 물론 여기 스웨덴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기본적인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만을 정리를 했어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못 받는 사람도 그래서 이걸 찾으면서 어떤 자료 조사를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저 못 받았어요. 이거 할 수 없었어요. 라는 한국인들의 지금 여기에 그런 글들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왜 못 받게 되지? 어떠한 거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고용주가 우리는 거부를 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다는 거예요. 고용주가 지금은 안 돼. 지금 시기에서는 육아휴직을 좀 밀어줘. 뭐 협의라기보단 거의 고용주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좀 있다라는 이런 자체가 스웨덴은 딱 2달 전에만 통보를 하면 당연한. 그래서 거기 문화도 매니저가 오케이. 그리고 아이가 출산을 했는데 14일 동안 출산 휴가를 가지 않으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게 되고 이것은 너가 문제가 있던가 회사의 매니저가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건 노조에 얘기를 해서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인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이 낳는다고 남자가 저 휴직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인식적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또 한번 자료를 조사하면서 느끼게 됐고요. 요거는 그냥 보시면 어느 정도 육아 수당으로 저렇게 지급이 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로만 비교하기는 다른 복지가 너무나 스웨덴은 좀 더 잘 돼 있는 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그럼 지금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 라고 했을 때 한국도 지금 아빠 휴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지금 거의 20%에 육박하죠. 지금 전체가 10,000명이면 2만 명이죠. 10만 명이면 2만 명 정도가 아빠가 휴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렇게 계속 증가되고 20%를 넘어가는데 왜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가 없지? 왜 이런 주변에서의 그런 문제들은 발생하지? 그리고 내가 아는 지인들은 봤을 때 육아휴직하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왜 더 많이 듣고 있지라고 했을 때 우리 주위에는 대기업을 다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딱 여기서 대기업과 이 현실이 남성과 여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저 옆에도 보시면 그래서 일단 도표가 눈에 너무 잘 들어와서 도표로 일단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문제점은 그런 쪽에 있지 않을까. 대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복지 정책들이 훨씬 나은데 결국은 그냥 이것도 저의 생각이지만 정말 이런 복지 혜택을 받고 뭔가에 더 누려야 될 건 대기업보단 조금 더
서민이란 표현은 좀 그렇고 다 대다수의 조금 더 많은 국민들이 대기업을 다니는 국민이 더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기업이 아닌 지금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이쪽에서 중소기업부터 더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 더 육아휴직이 더 나은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그래서 기사를 찾다가 2019년 10월 19일 한국일보 기사를 보니까 잘 정리가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기사는 한 번씩 아까 제가 보내드렸고 거기에 있는 도표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여론 속의 여론, 아빠 육아 어디까지 왔나? 라고 했을 때 이제 의식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게 좀 보이긴 시작해요. 남성 육아휴직을 희망한다. 나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이제 66%를 넘어서서 이게 2019년 10월이니까 그래도 아직 그리고 직장 내 육아휴직, 출산휴직의 사용의 분위기인데 여기와 반하게 사용의 분위기는 자유롭게 쓸 수 없다는 거죠. 출산휴가는 그나마 조금 더 난데 육아휴직은 쓸 수 없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거의 20% 차이가 난다는 건 아직도 남성의 육아휴직은 직장에서 조금 무능력, 그 업무 다른 사람에 대처할 수 없는 그 업무 능력, 그 여러 가지 여건, 그 위에 이제 상사들의 눈치, 그런 부분들이 결국 남성들이 쓰지 않는 이유가 이제 세 번째 정리가 되어 있죠. 승진의 누락이나 회사의 불이익, 저 부분이 가장 크죠. 그 다음에 이 동료들의 업무 부담 가중 우려라는 이 부분. 그러니까 스웨덴 예를 들면 또 이 책에서 나왔던 걸 보면 휴직을 했을 때 당연히 새로운 사람을 고용하고 그 사람에게 다른 페이를 지급하고 이런 부분도 국가에서 일정의 부분을 또 지원을 하고 그 부분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업무에 약간의 문제가 생겨도 이런 개념인 거죠. 앞으로 너가 다닐 날이 30년이 더 있는데 고작 1년 이것이 지금 안 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아니다. 갔다 와서 더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면 된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결국은 같이 평생 직장을 벌써 이 회사에서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저 불안감은 동료들에게 업무 가중도 그 업무 가중이 결국 고스란히 나에게 피해가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승진 누락이나 이것은 자기의 능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것을 또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이 이게 상대적으로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는 그래도 많은 분들이 60% 이상이 적절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안 하면 안 하는 만큼 그것은 안 받아도 된다라는 또 한국인의 정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죠. 회사의 주인이 나야라는 개념이 조금은 덜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면 이것은 정당한 거고 내가 앞으로 30년을 여기서 더 근무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더 근무를 잘하고 내가 회사의 역할을 발휘하기 위한 잠시 쉬는 충전의 시간이야. 내 가족이 행복해야 내 가족의 육아가 잘 돼야 나는 여기를 더 잘 다닐 수 있고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는 육아휴직 자체도 그치. 그러니까 주인의식 어떻게 나의 평생 직장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는 할 수 없는 약간의 구조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토대로 이제 그러면 대한민국 아빠들이 라떼파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방향성을 어디로 가면 좋을까라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남자는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없다. 영화 대부에 나오는 좋은 말 같은데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합니다. 동생들이나 제 지인들에게 결혼은 꼭 해라. 무덤 아니다. 해라. 아이는 웃음이 나오죠. 이게 저희 한국의 좀 문화인 것 같아요. 아이는 더더욱 꼭 낳아봐라.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행복하려고 삽니다. 행복이 어떠한 관점인지 모르지만 그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이를 낳고 아이가 재롱을 떨고 아이가 내 품에 안겼을 때 아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그 알 수 없는 행복감과
그 행복 때문에 눈물을 쭉 흘려보지 않았으면, 물론 경험 사람마다의 다르겠지만 저는 제가 살면서 지금까지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경험은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이상을 능가할 수 있는 쾌락을 만나본 적은 없다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누가 힘들죠. 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힘든 거 인정. 힘들어요. 이게 힘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행복감을 누리려면 저는 아이를 꼭 낳아보고 그 아이를 더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발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